거래량을 보면 너무도 명확해요. 거래량? 거래량을 보면 지금 심각하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거래량 보시면 1015 대책 발표된 달에 1015에서 20까지 5일장까지 끝났을 때 거래량이 8,417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거래 절벽이다. 네. 라고 해서 11월 때 되게 조용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다 조용하다, 거래 잘 안 된다 라고 했었는데 막상 집계를 해보니까 지금 3,000건이 넘었거든요. 뭐 3,000건이 뭐 대수냐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비상계엄일 때 비상계엄 터졌을 때가 2,000건이고 요새 2023년, 24년 정말 이슈가 있어서 막 5,000건, 6,000건 이렇게 찍었을 때가 아니면 3,000건대가 노멀한 거래가 나왔던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1015 대책 발표되고 11월이 마감되기 전에 바로 3,000건을 찍었다는 건 1015 대책 효과가 한 달도 못 갔다라고 보여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때 대출 규제를 엄청 또 세게 했잖아요. 정말 뭐 이전에 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규제에 못지않게 훨씬 더 세게 6억 막 4억, 2억 이렇게까지 대출을 심하게 넣었었던 상황이고 네. 이전에 대출 규제했을 때 효과 좋을 땐 6개월 갔었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최소한 2, 3개월은 갔는데 지금 이걸 보면 한 달도 안 갔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12월 달도 바로 3,000건 찍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좀 더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집계가 다 안 된 거예요, 12월은. 그리고 11월도 2, 3개월 걸린다고 하면 1월이 막바지 됐을 때 11월이 거의 마감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정말 잠깐 진짜 반짝 뜨거 했을 때 그때 이외에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은 거래량이 확 줄고 뭐 거래 절벽이고 문의도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그때도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미 거래할 사람 다 거래했고 진짜 급한 사람 아니고서는 거래가 안 나오고 어차피 이번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고 트렌드가 가고 주도하는 자체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가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근데 규제를 엄청 세게 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됐다는 건 진짜 이제 효과가 없다. 이러면 또 대책이 발표된다. 그래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효과가 1도 없잖아. 그리고 가계부채는 더 늘었어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했는데 가계부채는 더 늘었어.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추가 대출 규제 발표한다고 어제 또 뉴스 떴거든요. 네. 보면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안 가라앉는다. 실수요자도 때려잡자. 이제 실수요자도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 부분의 대출은 약간 성역 같은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1주택자가 전세를 사는 건 안 된다 하면서 이전에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주택자고 뭐고 아니고 무주택자들한테도 이제 전세를 DSR에 넣겠다. 다만 무주택자 모두한테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고가 전세에 한해서 DSR을 넣겠다. 고가 전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가 고가가 어딨고 뭐 저가가 어딨어요. 근데 10억, 7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시를 할 때 7억이나 10억 정도의 전세를 사는 사람은 고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래. 너는 너무 비싼 전세 살고 있어. 야, 돈 없으면 전세 왜 이렇게 비싼 거 살아? 살지 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서 나가는 이 가계부채마저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달에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건데 이제 무주택자의 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고가 전세를 산다고 하면 DSR에 적용할 거야. 그러면 총량 한도가 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제 대출 규제 해도 효과 없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규제들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지금 다 거의가 5,000건 정도가 평균인데 지금 11월, 12월, 7월, 4월 빼고는 거의 다 막 빵빵빵빵 거래량이 튀고 있거든요. 이게 1년 내내 부동산이 다사다난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2025년 6월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 5, 6월에 그 조기 대선 이슈로 해서 이재명 효과라고 해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대책 발표한 시점부터 이후부터 해서 지금 쫙 부동산 활성화하기 못지않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이세요? 변동률? 이전에 이랬다고. 24년에 이랬다고. 23년, 24년 이랬어요. 전세만 좀 오르고 매매가만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또 매매가만 예.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건 지금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월 달에 그때 공급대책 발표되고 나서 1015 대책 발표되기 전에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 취소 쓴 거 보이세요? 봉우리가 2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수밖에 없었는지 시장에 너무 여실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매매 변동률이 높게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있는 게 전세 가격 변동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을 때부터 전세 가격, 전세 사시는 분들 너무 걱정된다라고 했던 게, 근데 또 문제는 이걸 매매로 많이 바꿔놨었잖아요. 그 대책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해도 과연 작년만큼 수요를 계속 그쪽으로 몰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매물도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세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세 대출도 6억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매매 대출 규제한 것만큼? 그리고 뭐 지금 대출이 사실 최근에 다시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회계가. 그러면서 이제 총량 규제에 벗어나서 이제 다시 대출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기준금리를 이후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인하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을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총량 규제는 이전보다 더 똑같이 50%로 하더라도 대출 총량은 더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정책 대출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요청한 게 뭐냐면 고소득자의 이자를 더 높여서 저소득층의 이자를 낮춰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소득자의 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급 준비율을 조금만 준비해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소득층, 그러니까 극저층한테 이율을 더 낮춰서 나가면 회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급 준비율을 조금 더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총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기준금리가 이후에 경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어도 시중금리는 전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주택담보대출의 시중금리는. 지금 오히려 그래서 지금 4%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냥 보통 조금 신용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6%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는 추세여가지고 금리가 낮아질 거라서 부동산이 갈 거다. 이거는 안 맞지만, 뭐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가격이 빠지는 거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빠지는 거냐 했을 때, 이게 경제가 그렇게 딱 공식에 맞춰서 딱딱딱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가서 너무 좀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돈은 엄청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돈은 지금 엄청 풀리죠. 그래서 사실 돈 풀리는 것보다 저는 더 체감이 되는 게 물가가 오르는 그 체감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에 2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요새 삼겹살 한 근에 18,000원이래요. 2만 원이래요. 한 근으로. 저희 애들이 한 근 먹거든요. 그리고 조금 커가지고 한 근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집에서 이러면 곤란하지?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니야. 정육점에서 내가 한 근 사다가 아이들한테 집에서 꺼주는 저녁을 해준다고 해도 4인 가족으로 하면 한 사람도 보통 한 근 정도 먹거든요. 못 먹는 사람은 한 반 근 정도 먹는데, 뭐 반 근으로 쳐도 2분이면 4만 원이거든요. 한 끼 저녁 식사에. 그럼 삼겹살 하나만 넣어도 막 4만 원, 5만 원, 뭐 야채도 먹어야 되잖아.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물가가 전 2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난 아니다.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삼겹살을 드시는군요. 아, 네네. 저는 우랭이님이 집에서 고기 안 꺼먹는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집은 먹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프라이팬에 삼겹살 꺼먹는 집이라서. 아침에 이게 넘어가요? 그럼요. 전에 저 한참 키 클 때는 밥을 5끼 먹었고,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저처럼 키 크려면 이 정도 먹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안 먹는 편이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먹지 못했던 그게 있긴 그리고 한데. 후레이님은 나랑 지금도 밥 먹어도 저보다 조금 먹잖아요. 그렇긴 해. 저보다 많이 드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안 좋으니까 집값 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 너무 많거든요, 지금. 뭐 경기 침체부터 해가지고 뭐 예, 불황, 뭐 예. 상가가 텅텅 비었다, 뭐 예.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만 힘든 거 아니잖아. 일본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고 막 다 힘들고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애들과 경기 힘들고 물가 상승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 지금 제가 최근에 또 봤었던 그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4년 만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지금 6만 1,444세대가 2025년도에 매수를 했대요. 네. 생애 최초. 처음 집을 산 사람이 6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애 최초 아니고 일시적 일가구로 이사 가신 분들, 그리고 생애 최초를 안 쓰면서 거래한 사람들도 조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약 그 적게 해도 한 10,000건 정도 넣는다고 해도 그러면 7만 건 정도가 거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2021년도가 거래된 게 8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애 최초가 그러니까 한창 불장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 완전 그 전일벽 상승의 불장의 마지막 타이밍일 때 거래량 마지막 제일 마지막 거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생애 최초가 8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불장의 시기만큼 생애 최초인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들어가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되게 부동산 시장이 조용한 것 같지만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지금 불장만큼 뜨겁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쫙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 뜨거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좀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자료만 보여드리고 할 때는 이렇게 숫자만 보여주고 그러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이게 진하면 진할수록 이게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올해 얼마나 뜨거웠는지가 서울이 이렇게 여실하게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미쳤다. 이때가 사실 절벽 상승장, 대세 상승장에 한참 정점이 있을 때 그 붉은 기운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1015 대책 발표되고 이후에, 그러니까 1015 이때 발표될 때쯤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그러면 바로 절벽으로 바로 분위기가 다 딱 식었냐? 아니, 온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이미 거래할 사람들이 이때 다 거래했고, 이 분위기가 온기가 계속 돌면서 유지가 됐으면서 지금 1월 들어오면서 여기 다시 노란색이 생기는 거 보이세요? 규제 효과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김도 없잖아. 그리고 잠깐 소강 상태가 지속되는 그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규제 대책은 1도 없다. 효과가 1도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매달 규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문재인보다 더 나오지 않나요, 지금? 매달 나오잖아요. 문재인은 그래도 한 2, 3개월의 텀을 줬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대출 규제 발표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효과 있을 때는 그때는 그 규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최장 그때 효과 있을 때가 9개월 정도 효과 있었거든요. 그래서 9개월 한 10개월 정도는 규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대출을 정말 초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효과가 지금 한 달도 안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한 달마다 매일 발표한 수준으로 지금 거의 보여지고 있고 다음 달에 또 대출 규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크게 발표할지 소소하게 그거 하나만 할지 그러면 그거를 대출 정책 크게 발표한 걸로 칠지 안 칠지도 애매하잖아요. 쳐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소소하게 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매달 발표되는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시계열을 보니까 이게 네네.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진짜 딱 확연히 다른 게 네네. 그때는 그냥 이 색깔이 동시에 이렇게 칠해졌거든요. 서울 25개국가 그렇죠. 쫙. 근데 여기는 색깔 안 칠해지는 데는 끝까지 안 칠해져 있네요. 도봉 어떡할 거야, 도봉. 노원, 도봉. 중랑 어떡할 건데. 그치, 강서, 광. 금천은 어떡할 건데. 구로, 금천. 이게 열이 빠져 있는 데들이 은평. 아, 그러네, 진짜. 이렇게 이제 열이 빠져 있는 거가 지금 도봉구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네.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금천구도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부의 재분배라던가 성장보다는 부의 재분배에 더 주력하는 정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역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짜 불 들어오는 데는 진짜 진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항상 그 매달 언급되는 지역들만 계속 지금 작년에 네네네. 언급이 됐던 것 같고 아닌 데는 뭐 그냥 아예 그냥 배제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강남 서초 소파, 강남 3구랑 마용성, 뭐 한강벨트 지역이 좋아요. 그 주변으로는 빠지지 말고 우선 거기 안에서 해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에너지가 퍼질만 하면 대책을 발표해서 다시 또 중심 지역으로 에너지를 다시 바꿔주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6.27 대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9월 대책 발표한 것도 오히려 또 그렇고 10월 15일에 대책을 발표한 것도 그렇고 지금 계속 중심으로 몰아주는 역할의 정책만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풀릴 기미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당연히 여기로도 퍼질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거를 더 받쳐준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정책이다라는 거는 뭐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또 숫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색이 안 칠해져 있을 뿐이지. 천천히 지금 네, 뭐 조금. 도봉구도 마이너스 0.03에서 지금 0.07로 올라왔어요. 조금씩. 네네. 곧 도봉구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노도강 쪽에서도 이제 역을 끼고 있는 신축급 단지들은 좀 가격이 조금 얼마 정도 움직였어요. 23년, 24년도에는 우리가 1,000만 원 올랐나, 2,000만 원 올랐나, 막 저쪽은 막 10억이 올랐네, 5억이 올랐네,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1,000만 원 올랐나, 2,000만 원 올랐을 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좀 약간 더 온기가 도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외곽 지역의 대장 구역, 대장 아파트까지는 좀 보셔도 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갛게 나올 때 들어간다고 하면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왔던 지역들의 대장 지역을 가서 싸게. 금천 사요? 금천에 대장만 이런 식으로. 도봉 사요? 도봉도 대장만. 근데 물이 늦게 들어갈 뿐이지. 근데 이번엔 유독 더 늦게 들어갔지. 지금 23년, 24년, 25년, 3년 지났는데 3년 동안 물이 안 들어가게 계속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사실 23년, 24년은 에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 25년은 갈 법했는데 지금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다시 이렇게 몰려서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뭐 노도강이나 이런데 대장 아파트까지는 좀 보셔도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상계나 뭐 이런데 재건축이 빨리 된다, 뭐 그게 확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재건축에 상관없이도 이제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선호도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건 사실은 전세거든요. 매매보다 전세 보니까 조용한 것 같죠. 그래도 매매보단 전세가 낫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밑에 1월 5일 마지막 주에 보이세요? 불 들어왔어. 쪼로록 불이 띵. 쪼로록 불이 샥 들어온 게 보이세요? 근데 전세도 지금 매매랑 비슷하게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는 데만 계속 들어오는 거 알아요? 매매랑 똑같아요, 분위기가.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세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데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쪼로록 퍼지면서 전세가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매매 가격도 네. 이전에는 송파, 성동, 분당, 강남, 과천, 광진, 강동, 서초, 양천, 마포 어때요? 한강벨트 지역. 누가 들어도 이 지역은 아는 지역만 지금 상승률 상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번 주에 들어와서는 용인, 수지구, 광명, 성남, 수정구, 관악구. 관악? 예, 중원구, 성북구 이런 이전에는 전혀 한강벨트 지역에서만 이름을 올렸던 애들만 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관악이나 이런 지역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텨. 3년은 버텼는데 여기만 중심만 볼 수 없어라고 하면 이제 좀 퍼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날 거긴 하다. 그래서 26년에는 이제는 서울은 특히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서울 전역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시즌이고 이제 우리도 가격이 좀 갈긴 갈 거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주도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퍼지긴 퍼질 거다. 그래서 전세도 마찬가지로 하남, 강동, 수정, 구리, 과천 어때요? 이런 지역만 좀 많이 들어있고 지방에서도 뭐 울산, 동래구, 동구, 안양, 동화구 이런 게만 들어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산, 동구, 수지구, 수영구 이렇게 좀 나왔죠.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이 다채로워졌다. 그러니까요.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속 보는 데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 자산에 맞는 지역을 이제 여기도 꿈틀꿈틀해서 가격이 간다라고 하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비싼 데만 가니까 우리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미리 굳이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26년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고 하셔야지 그나마 좀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사실 25년도 하면 메디테라님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광명도 떠오르고요. 그쵸, 뭐 연말에 그쵸. 얘기하셨던 미미삼도 있고 뭐 네네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올해의 어떤 트렌드? 좀 주목해야 될 지역은 어디라고 보세요? 근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올해에도 유효하긴 해요. 왜냐면 광명이 만세대로 지금 2025년 동안 계속 눌려 있었어요. 근데 26년이라고 딱 1월 1일 해가 딱 바뀌었다고 걔가 갑자기 이전에 다른 지역들과 똑같이 그 키 맞추기를 바로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다른 지역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일 때 얘는 좀 빨리 움직여서 여기를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공급이 끝나면 26년도 초에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입주가.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짝 쫓아갈 거거든요. 그럼 그 바짝 쫓아가기 전까지는 광명은 아직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광명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게다가 지금 서울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올해 더 심해질 거잖아요. 서울 생활권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남, 구리, 광명 그리고 일산의 덕양구, 남양주의 우리 신도시들 있잖아요. 별내, 뭐 다산 이런 데는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북부보다는 남부를 먼저 챙겨보시는 게 낫고, 남부 쪽에도 보면 오히려 이제 과천, 성남, 뭐 안양, 광명 이쪽에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들이 잘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중심 지역 속해 있는 뭐 안양, 삼본, 의왕, 수원, 동탄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들이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이제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성비를 따져서 조금 덜 오른 지역, 앞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정말 강력하게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세 연장 고민하시는데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게, 전세 연장하지 마세요. 저 돈 별로 없는데요.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그 전세 보증금으로, 그 보증금으로 마련 가능한 내 집 마련으로 지금 해야지, 지금 아니고 올해가 넘어가잖아요. 내년 내후년에는 정말 지옥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지금 한 2월, 3월부터 지금 물이 쫙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1월까지는 조용하더라도 그때 움직이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오히려 본인이 전세 사시고 약 만기 다가오는데 오히려 본인들은 관심 없으셔가지고 그 위기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지금 매물 없고요. 정말 심각해요. 뭐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사고 싶은 데는 있는데 토지로 묶여 있고 하니까 자금이 녹록지 않아서, 또 이제 실거주나 이런 것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세를 쉽게 자가로 전환을 못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러면 돈을 좀 모아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이제 가실 거를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올해를 놓치면,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놓치면 이제 이 전세 보증금으로 갈 수 있었던 지역마저도 안 돼서 더 먼 지역으로 밀려나야 되고요. 내가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만약에 내가 2+2가 남아서 그걸 했다. 다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2단계 아래의 먼 지역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생활권이 확 바뀌는 거고, 정말 생활에 큰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생활권이 바뀌는 건 정말 그 사람의 그게 아예 크게 생활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큰 위기가 와서 흔들리는 것만큼 저는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올해에 전세 보증금으로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거기서 조금 나중에 돈을 모아서 움직이는 낫지, 지금 그 밑바탕에 내 집 마련이라도 안 돼 있으면 쫙 밀릴 게 전 너무 보여요, 지금. 쫙 밀리는 거예요? 네, 진짜 쫙 밀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의 현금이 녹아내리는 게 너무 보여요. 지금 뭐 고기값이 2배 되고 뭐 밥값이 2배 되는 걸 떠나서, 삼겹살. 네, 그걸 떠나서 집값은 그거보다 더 한쪽으로 몰려서 더 반영이 더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 가능한 집도 이후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까? 왜냐면 작년에 제가 한 7월쯤에 상담을 해드린 분이 있어요. 신혼부부였는데. 근데 그분들도 어찌저찌 제가 빨리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제가 8월, 9월쯤에 제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돈이면 지금 여기 들어가라. 여기 안 되면 더 밀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1호 대책 발표되고, 그때 전후로 해서 또 가격이 쫙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 2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다시 왔어요. 자기 여기 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체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드렸더니, 봤더니 제가 추천해줬던 그 시기보다 그 지역이 5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5억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지역에서 5억을 더 비싸게 줘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그 지역 안에서도 한 단계 급지를 낮춘 거예요. 그게 제가 요새 상담을 하고 추천을 드렸을 때 그 급지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서울 가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막 서울 못 가고 분당으로 내려오거나, 이제 분당 가실 수 있던 분이 분당 못 가고 한 단계 더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격이 쭉쭉쭉쭉 빠져서 입지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몇 억씩 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하면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근데 왜 시간을 버려서 몇 억을 이렇게 또 공중에 날리고,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그럼 그분은 5억이 녹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전세 보증을 갈 수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그럼 그만큼 내가 현금이 녹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원래 세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지금은 진짜 좀 약간 세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2025년도에 최근에 자산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기혼자와 미혼자와 자산 격차가 3배 났거든요. 기혼자랑 미혼자의 자산 격차가 3배 차이가 난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미혼자일 경우 집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집이 있냐 없냐로 자산 격차가 또 3배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30, 많아봤자 뭐 3040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2030이 메인으로 실거주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월급만 벌어서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자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자산을 만들려고 했을 때 물론 주식, 비트코인 지금 뭐 주식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주식에 관심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주변에서 이미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3040, 뭐 4050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2030 입장에서는 요새 실거주자들이 지금 이번에 6만 생애 최초를 사면서 2030 내에서는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빈번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러면 같이 있는 2030 친구가 얘가 집을 샀어. 우리가 대세상승장, 절벽상승장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너도 나도 참여한 거잖아요. 옆집에서 집을 샀다는 이유로 막 이 사람은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나는 집이 없다는 이유로 집값이 떨어져서 벼락거지가 된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서 너도 나도 또 뛰어들었던 게 그 시기인데 지금은 너도 나도 뛰어들지 않고 실수요자만 들어가고 2030이 메인이 되지만 2030 입장에서는 그 대세상승장 분위기랑 2030이 느끼기는 똑같은 거예요. 얘 집 샀어?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나도 사야지. 라고 해서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드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2030 그것만으로도 이미 차이가 난 걸로 느꼈으니까 더 가세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보고 있었던 집이 막 3억이 오르고 6개월 만에 뭐 5억이 오르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더 늦으면 이제는 여기는 안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피부에 와닿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무리 대출 규제해도 지금 실수요자고 생애 최초인데 어떻게 막을 거야? 근데 이번에 추가 대출에 넣을 때 디딤돌이라던가 그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이런 정책자금 대출도 DSR을 넣을까도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수요자들까지 막을 정도로 이거를 부동산 시장을 막을 수 없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이미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도 무리수를 둬야 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제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자, 무주택자까지 막을 정도면 뭐 말 다 했지. 말 다 했지. 진짜. 사실 실거주자고 실제 거주할 사람이고 생애 최초는 거주를 해야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실거주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건 솔직히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선 넘었지. 집을 사지 마라. 선 넘었지. 그냥 집 사지 말란 얘기지. 전세 사는 사람도 이제 대출 많이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고가 전세. 오늘 고가 전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만 그런 사람도 이제 빚내서 전세에 사는 것도 안 돼. 실거주하는 그런 걸 상관없이. 빚내는 거 안 돼. 네가 원하는데 안 돼. 너의 그냥 형편껏 살아. 현금 주고 사. 현금 주고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 사실 전세 가격이 또 오르고 하면 또 3+3+3 뭐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장은 더 이제 혼돈의 도가니로 가게 되고 9년 후에 내가 마주하게 된 시장은 지옥이 된다. 이미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벌써부터 지금 임대인 위주의 매수자 위주, 매도자 우위 시장 이런 게 있잖아요. 임대인 우위, 임차인 우위 이런 시장이 있을 때 이제 임대인 우위 시장이 점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매물도 없어요. 시장에. 매매도 없고요. 전세도 없어요. 지금도 다시 경쟁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3팀, 4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에 딱 보고 할 사람 손 이러면 이제 입금 순으로 차차작. 그렇죠. 또 시작됐더라고요. 네, 지금 규제 대책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1월 1일에 대해서 대출이 풀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근데 매물이 없어요. 지금 보면 서울의 구별로 지금 나오거든요. 최근 3개월간의 매물 건수를 보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중심선이라고 보면 중심선 밑으로 다 내려가져 있어요. 매물이 웬만한데 우리가 도봉구 아까 별로 오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집을 구하러 갔는데 전셋집도 없어. 매매를 구하는데 매매집도 없어. 그럼 어때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전체적으로 25개국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매물이 평균가보다 다 매물 감소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경기도도 봤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별로 구별로 나왔을 때 매물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 평균가보다. 이렇게 위에 솟아있는 애가 없잖아요. 위에 솟았다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전세 매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울 뭐 입주 물량 여기 뻥 뚫린 거야. 와. 너무 많이 봐서. 근데 문제는 지금 3년 동안만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29년, 30년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아직 뭐 집계가 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있구나. 네, 준공이 제일 빠른 거잖아요. 입주 물량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이 분양이 잘 진행이 돼서 공사가 잘 되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준공 전에 분양이고 분양 전에 착공이 돼야 되고 착공 전에 인허가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5년 전에 인허가가 많이 나왔어야지 뭐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하면서 빨리빨리 되면서 이제 중간에 착공이랑 준공 사이에 분양이 되고 이제 준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전에 분양해서 올 애들이 그나마 유지가 된 게 요 정도인데 준공이 계속 줄고 있죠. 분양도 계속 줄고 있죠. 착공도 이번에 뭐 135만에 5년 동안 뭐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 하지만 착공 물량은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도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줄어져 있어요. 24년보다 더 줄었어요. 인허가는 어때요? 인허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44만인 게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 29년, 30년을 기대해 볼 수 있냐? 기대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숫자 자체를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29년, 30년에. 네. 근데 지금 이게 26년부터 지금 사실 25년도부터도 다들 걱정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3년도, 22년도, 21년도 이때 전세가가 쫙 빠졌다가 23년, 24년, 25년에 전세가 다시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를 보면 지금 서울 전세가를 보면요. 2022년에 전고점이잖아요. 전세가. 지금 26년도에 전세가 어때요? 이전 전고점만큼 회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올라가는 건 이미 이전의 전고점을 넘어선 가격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량도 없어. 근데 그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이게 5년, 6년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허가 물량이 안 늘잖아요. 그리고 착공도 지금 안 늘었잖아.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착공을 해도 예전보다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도 정말 빨리빨리 하면 3년 만에 어떻게 맞출 수 있었어요. 공사 기간을. 안 돼도 그러면 보통 뭐 5년은 맞출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착공 시작 지금 땅 삽한다고 해도 5년 안에 집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 재난에 대한 그게 엄청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부가 누가 죽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인재가 막 발생이 되면 멈춰. 네, 멈춰요. 올 수도. 수도비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인부가 2명 나가잖아요. 관리자가 3명 나간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되는 거고 그 관리자 3명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인부가 20km를 이제 공사를 할 때 뭐 시멘트를 옮긴다던가 뭐 자재를 옮긴다던가 하잖아요. 근데 이 인부 입장에서는 빨리 한 번에 갔다 올 때 많이 옮기면 그쵸. 빨리 쉴 수가 할 수 있고 있어요. 쉴 수 있고 이러니까 20km보다 조금 더 높여서 25km를 옮기고 싶어가지고 들었어요. 옆에 있는 관리자. 안 돼. 너 그러다 허리 다치고 이러면 난리 나. 내려놔. 안 돼. 무조건 20km 정량에 맞춰서 해. 그거 감시하느라고 지금 관리자가 3명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느려. 인건비도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해서, 그러니까 착공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제 준공까지 가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서 공사비 더 올라가고 해서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LH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원래 지금 뭐 공사비가 지금 700, 800 비싼 데는 1000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600이었을 때 이 공사비를 800으로 만들어 놓고 LH가 그거보다는 좀 싸게 공사비를 700으로 해준다고 해도 사실 600보다는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전에 그냥 민간이 잘 했을 때보다 LH가 지원해줬을 때 시세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시면서 연장 절대 하지 말고 전세 보증금으로도 내 집 마련 해야 된다. 분양을 기다리기에는 지금 이미 넘사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이미 회복장을 거쳤어요. 회복장을 매매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 매매. 이미 대세 상승장이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한 상승장. 그래서 완연한 상승장에서 얼마나 더 갈지는 물론 알 수 없지만 이미
회복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꼬꾸라지는 거를 염려하기에는 이미 그 노선을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 강남, 서초, 한강벨트 지역은 이미 이만큼 올랐고요. 그 외의 지역에 못 올랐던 지역들은 이미 여기 이제 회복 구간을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계제가 아닌 거지. 상승의 초입을 넘어서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 초기인 거고 여기가 상승 후기인데 이 중간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내가 고민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까봐 또는 다시 뭐 폭락할까봐 아니면 하락장이 안 끝났을까봐 이런 걸 고민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승에 대한 거는 좀 거의 입장이 다 정리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뭐 하락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좀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서 이제 뭘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 쪽으로 좀 많이 가는 느낌? 아니 그래도 요새 뭐 워낙에 하락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계속? 내년 경기가 안 좋다. 아, 지금도? 네, 지금도 폭락 얘기를 엄청 하시던데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 그러신 게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냐. 하우. 네, 하우의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거래량 순위를 보면 지금 서울에서 서울 전체 25년 1월 10월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누가 거래됐나를 보면 네. 이전에 우리 25년 상반기만 해도 다 뭐 엘리트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알고 있는 비싼 주택들만 거래가 많이 됐었잖아요. 상위권 10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목세나가 어떤 단지예요? 가성비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단지잖아요. 그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레아 가고 나서 이제 파크리오 당연히 뜰 수밖에 없고, 아까 관악구 떴었잖아요. 관악 드림타운이 거래량이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헬리오시티, 그리고 뭐 문정시형,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리센츠, 한신한진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 강북구까지 떴잖아요. 강북구의 SK 북한산시티가 지금 9위로 34건이 떴잖아요. 그다음 미미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의 마지막이다라고 했던 단지들이 많이 떠 있네요. 문정시형에서 미미삼. 지금 이렇게 가성비가 나오는 단지들이 지금 이 시기를 딱 지나면 그 가격대를 넘어서면 이제 살 수 없는 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막바지 진짜 골든 타이밍이다. 진짜 째깍째깍 시기가 가고 있다. 째깍째깍. 예, 진짜 저는 그 시계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아. 진짜. 왜냐면 다음날 가보면 그 물건이 없고 가격이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 매물이 많았을 때는 그 속도가 엄청 느렸어요. 그래도 왜냐면 매물이 10개 나와 있으면 그 매물이 10개가 소진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물건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거래되면 그 다음 바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 이력이고 10월부터 1월까지 거래된 단지인 거고, 이제 내 입장에서 하우투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핵심 지역에 그런 지역들만 갔다고 하면 이제 가성비를 찾아가는, 관악 드림타운이 사실 최고의 단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관악 드림타운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관악 드림타운에 똑같은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이 꽤 있을 텐데 왜 관악 드림타운에 45건의 거래량이 나왔냐라고 하면 가성비가 나오고, 게다가 이제 서울에서 가려고 했을 때 입지가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성북구 동작구 밑으로 있어서 이제 7호선 라인을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 역세권의 단지는 아니지만 조금 내려오면 바로 있는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세권의 좋은 단지 아니더라도 그 옆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 조금 옆으로 입지가 이동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비싼 단지가 아니고 나는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움직이는 단지 아니면 굳이 내가 비싼 돈 주고 미리 마련해서 대출 이자를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액션을 취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성비 나오는 목세나 관악 드림타운, SK 북한산시티 이런 단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완전 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로 10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역으로 갈 수 있는 대단지이면서 중심축인 나름의 선호도가 있는 지역까지 이제 에너지가 퍼져서 거래량이 되고 가격이 올라갈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전세 보증금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분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계속 요번에 7일 챌린지 했을 때 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때 연말에 이벤트로 했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어딜 갈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빅데이터 돌려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7일 챌린지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렸고, 그 단지가 지금 매물이 안 나와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액션을 취할 시기라는 거예요. 가서 알아보고 이제 매매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 더 뭘 알려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심이 안 서서 그래요. 집값이 내가 사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값이 가는 게 말이 돼? 이 본인의 공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어렵고 물가는 오르는데 시중에 돈은 풀리고 집값은 오르고,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이게 뭉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이면 뭐 전월세 매매가 이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못 잡아요. 전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생각이 든 게 방법이 없다. 방법이 1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또 희생양을 찾아야 돼요. 얘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해결은 안 되고 책임 전가. 약간 또 프레임이 또 들어가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집값이 안 잡혔잖아, 결국에는. 아, 환율 서학개미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서울 가격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전세 거래량이에요. 전세 거래량 및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에요. 가격 지수가 계속 지금 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고개를 치켜드는 상태로 24년 11월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가격 지수가. 네. 그리고 월세는 기둥이야, 기둥. 우리가 사실 45도 정도만 돼도 절벽 상승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90도 아니에요? 90도? 쑥구쳐 올라갔어. 이거는 진짜 한 75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반전세로 많이 바뀌고 월세로 해서 월세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월세가 이렇게 된다고? 이거 주거 비용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월세가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100만 원대 사셨던 분들 지금 300만 원대로 다 올라갔어요. 빌라는 50만 원, 70만 원 하셨던 분들 지금 다 100만 원 넘어갔거든요. 원룸이 100만 원이에요, 원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월세가 2배가 되고 고깃값도 2배가 됐어. 그러면 주거 비용으로 반 털려 나가고 월급에서, 그리고 먹거리로 반 털려 나갔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야. 답을 어떻게 찾아갈지 진짜 너무 걱정이 되고. 네. 지금 거래량을 보면 22년도에 서울이 12,000건이었어요. 이때가 그 자이언트 스텝 밟고 거래량이 정말 쪼그라들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위협받았다고 한 때가 12,000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4년부터 회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36,000건이에요. 그러면서 24년 됐을 때 5만 건이 넘었거든요. 5만 8천? 보통 1년에 5만 건이 평균이라고 했을 때 5만 8천이면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25년도 보이세요? 와. 8만 3천. 이게 지금 부동산이 활성화된 상황이 아닌 건가요? 심상치 않다고요, 여러분. 심상치 않다고. 지금 8만 건 거래되는데 생애 최초 주택이 6만 건이라니까? 실수요자 6만이 지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2030이 6만 건을 샀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로 보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22년에 12,000인데 지금 8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22년은 그렇다 치고. 그 23년이랑 비교해도 지금 2배가 넘어요. 거의 24년도. 3배의 유가, 조금 더 있으면 2배? 지금 25년도가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그냥 간 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년도에는 거래량이 이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매물이 없으니까. 근데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심각성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봐보세요.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이, 매매가 지금 8만 건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24%야. 전세가 42%, 월세가 33%예요. 지금 월세랑 전세랑 거의 비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월세가 전세가 정말 압도적이고 월세가 낮았거든요. 52. 지금 이제 52, 46, 42. 전세 비중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진짜 심각하다.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근데 월세 비중이 늘었는데 아까 월세 봤죠? 2배. 2배 쫙 올라가는 거. 거주 비용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지. 왜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세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현장에서 체감을 느끼면서 저도 너무 이게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근데 실제 현장도 많이 가시잖아요, 최근에도. 네네네. 현장 분위기도
데이터하고 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똑같아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알아보면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101호 대책 발표됐을 때는 그래도 그 실거래가에서 약간 붙여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계좌번호를 줬어요. 근데 벌써 계좌가 안 나와. 내고 얘기도 못해. 그리고 이 가격대로 조금 알아보고 다른 데 알아보고 올게요? 또 안 되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되게 벌벌 떨면서 매수를 하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돼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확실해졌다, 다시. 근데 지금 확 뜨지 않았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근데도 지금 이 정도면 3,000건. 3,000건인데 이 정도인데 그니까. 2월, 3월 되면 저는 지금 약간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조마조마. 아, 저 언제 터질까? 약간 이렇게 조마조마한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폭풍 전야, 폭풍이 불기 전에 주변이 조용하잖아요. 바람 한 점만 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혼돈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막 정책을 막 계속 발표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막 풍선 효과로 막 하루에 막 10건씩 거래하고 막 20건씩 거래하고 막 사장님들 막 12시까지 막 계약서 쓰고 이런 일들도 이전에 전혀 없었던 일이잖아요. 진풍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 때보다 정책이 더 세고 속도가 더 빠르고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너무 두렵다. 그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지금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주당은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당인데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고 했는데 주거는 더 불안정해졌고 집값을 잡는다고 했는데 집값은 더 올랐고 다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지방을 풀어줘야 되고 다주택자들 옥죄에서 이렇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그 중과도 배제해서 지방을 풀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잖아요. 물론 지금이라도 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지.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 근데 할 가능성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이건 더 점점 심해질 거고. 양도세 중과 배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근데 좀 요새 또 나오던데? 아, 그래요? 또 이거 중과 연장해야 되나? 왜냐면 그들도 알고 있어. 그들도 알고 있어. 쫄리는구나. 네, 지금 뉴스 또 요새 나오더라고. 중과를 이걸 끝내는 게 맞나? 사실 이번에 대책 발표할 때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거 할 때도 고심이 많았지만 안 하겠다. 사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돌려서 이제 유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매물이 없잖아요. 추가 공급도 안 돼. 기존에 있던 기축들한테서도 매물이 안 나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매물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 5월 9일 중과 배제를 이제 안 해줘서 그 전에 나오게끔 매물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줘야 되거든요, 매물이. 근데 안 나와. 더 심화될 거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보면 5월 9일에 중과 배제가 끝나잖아요? 말 그대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냐면 보통 뭐 이번에 나오는 시장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게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나서 그 사람들의 매물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 그 물건이 나와요. 근데 중과 배제가 끝났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거기에 뭐 50% 뭐 양도세 감면 받고 해도 남은 금액에서 억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50%, 45%, 48% 떼고 거기서 30% 중과 받고 취득소에 뭐 낸 거 뭐 지방세 내면 나머지 50% 배제받지 않는 금액은 그냥 고스란히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과 배제를 이제 끝낸다. 라는 순간 매물이 더 잠기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 지금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보겠죠. 전 계속 바뀔 거라서 안 해주겠다.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지. 2월 달에 안 해주겠다. 3월 달에는 고민하겠다. 그치. 해줄 수도 있다. 간을 계속 보다가 정말 마지막에 가서 중과배제 안 돼서 해야 되겠다가 하겠지만 그걸 일찍 얘기해주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4, 5월에. 5월 9일 직전에 정말 뭐 며칠 전에라도 얘기할 상황 정도까지도 미뤄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쫄릴 사람 빨리 싸게 팔아라. 근데 확인해봤더니 매물이 그래도 안 늘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과 배제를 이제 끝내고 하반기를 맞이한다? 더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너무 사실은 명확해요. 알고 있어요, 이 정권도. 이거 하면 매물 잠길 거라는 거.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저도 등록 주택임대 사업자가 끝나는 게 올해 많아서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돌려봐도 방법이 없어. 그걸 이제 알고 있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제가 한 3중첩 얘기하지 않았어요? 답이 없어. 결국에는 시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을 하나 잡아서 갈 거고 답은 없다. 그 희생양 뭘로 잡을까요? 그거는 이제 봐야죠. 또 누굴 잡냐.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오고 뭐 부동산 강사들이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주택 잡고 스타 강사 때려잡고 법인 때려잡고 그러면서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누굴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돼? 실수요자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고가 전세 사는 사람을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가져갈지는 모르겠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눈치 볼 일 없지. 그게 양도세 중과 배제도 5월 9일이니까 이렇게 고심하는 거지. 이게 지방선거 끝나고 7월이나 8월 뭐 9월 이때 고민 1도 안 할걸요? 고민 1도 안 해. 이 지방선거 전이니까 고민하는 거지. 지금 골든 타이밍이다. 1월, 2월, 3월 넘어가면 봄이사철 시작되면 진짜 답 없을 것 같아요. 봄이사철 전인데도 지금 매물이 없는데 봄이사철 돼서 이제 본격화되면 진짜 답이 없다. 지금 제가 매물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내놓으라고요? 네. 그리고 전세 만기 다가오지 않아요? 전세 혹시 연장하실 건가요? 요새 사장님들이 거래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한테 설명하는 게 주 업무가 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 발굴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출근하면. 전세 매물이든 매매 매물이든 매물을 발굴하려고 집을 내놓지 않았는데 혹시 집 파실 생각 없나요? 전세 혹시 이거 연장하실 건가요? 이거를 확인하는 일이 오히려 부동산 사장님들의 주 업무가 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1월에는 나올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대출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굵직하게 뭔가를 발표하기에는 낼 게 없어요. 공급 대책도 뭐 9월에 그렇게 내놓고 나서 뭘 더 얹을 만한 게 없어요. 얹을 만한 게 없고 대출은 잔잔바리로 계속 아마 옥죄는 걸로 계속 나올 거고 세금이 있겠지. 보유세. 근데 그것도 지금 또 건드려? 네. 보유세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올릴 거야. 근데 다만 시기가 언제일 뿐. 그리고 3+3+3. 왜냐면 전세 매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더 빌드업을 쌓아서 가려고 하는 게 3+3+3일 거예요. 안정화를 위해서 너 2+2 했는데 이제 4년 끝나가지 불안하지? 내가 3+3+3으로 9년 살게 해줄게. 그러면 지금 2+2로 살고 있던 사람들 어때요? 4+4년이다가 지금 다시 4+3+3으로 9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 본인의 정권 시기는 전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전세를 새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 될 거고 추가 공급이 없고 매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집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유세를 또 올리는 축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게 계속 도돌이표로. 그러니까 이렇게 도네 계속. 계속 도돌이표 이거.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거는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럼 다음 하면서 이게 테두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지. 이렇게 돼서. 그럼 정권이 멸망하겠지. 나라가 멸망하는 정권. 요새 너무 걱정. 정권이 먼저 망할까? 이 나라가 먼저 망할까? 나라가 먼저 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나라가 이렇게 걱정됐던 적은 이렇게 크게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걱정됐었지 사실. 나라 걱정하기 전보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걱정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있거든요. 그 두 카테고리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1주택자분들은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를요? 그냥 지금 사시는 집에 그냥 계속 살 건지 아니면 피를 흘리고서라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건지. 2025년에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에 갈아타기 성공하신 분들은 팔이나 다리 하나는 잘라놓고 가신 분들만 갈아타기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2026년에는 더 심해질 거다. 2025년은 팔 하나 자를 수 있어서 갈 수 있었다면 26년에는 팔을 2개 잘라야 될 수도 있다. 더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팔을 안 자르고 온전한 상태로 지금 집에 그냥 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팔을 2개 자르고 갈아타기를 한 다음에 갈아탄 집에서 두 팔을 복원할 건지. 두 팔이 복원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빠르게 복원될 거야. 빠르게 복원이 되는데 사실 불명확하잖아요. 미래는 본인이 불안하고 확실한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 있지. 근데 아무나 결단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대출은 더 안 나올 거고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집은 더 거래량이 막 많이 나오긴 쉽지 않으니까
거래가 활발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팔을 2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히 잘 된다고 하면 높은 가격에 내 거 주고 빨리 옮겨 타면 되는데, 거래가 빨리 내 거는 안 되면서 저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집만 빨리 돼서 거래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2개를 잘라야 되는 거지. 내 거를 더 금매로 던지고 이로 옮겨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젠 갈아타기도 더 힘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는 갈아타기 너무 힘드니까 좀 좋아지면 하세요라고 말씀을 옛날에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라, 속도가. 자르고 가든지 안 자르고 남든지 2개 중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가는 게 맞다.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남편한테 엄청 푸시하거든요. 갈아타기 더 하자. 가자, 위로. 위로 조금 더. 렛츠고 강남. 아니. 저는 그 출퇴근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못 하더라도 어쨌든 포트폴리오의 변경이나 뭐 이런 걸 때문에도 좀 이렇게 지금 실거주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옮겨야 되는 거죠, 터전으로. 그러니까 같은 단지에서 같은 단지로 가든 옆에 단지로 가더라도 이거 자체가 벽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는데 진짜 결단을 내려 다다다닥 가는 그 사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부부싸움 했었잖아요. 우리 뭐 집 사자 안 사자, 뭐 갈아타기 하자 안 하자 이렇게 부부싸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거의 이사하자, 집 사자 하는 사람이 위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랑 싸워야 되지. 그리고 엄청 심력 소모가 크죠. 남편분은 왜 안 좋아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약간.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자기 주장을 하시네요. 엄청 애처가신데. 왜냐면 아이들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죠. 아이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까지. 학교도 바뀌어야 돼요? 뭐 학교도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불편해지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기존 장벽에서 이제 대출도 힘들고 뭐 하니까. 근데 대출도 이제는 제가 요새 느낀 건, 대출도 이제는 대출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다. 대출 해주는 사람, 안 해주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이거를 알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이랑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은 유리하고,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대출을 얼마나 공부하고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릴 거라서, 이거는 좀 약간 돈이 없는 사람한테 더 유리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제 채널에다가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했더니 댓글에 이렇게 달렸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은행원이 되지 내가 왜 다른 일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난 돈이 별로 없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 그러면 저는 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거는 좀 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은요? 다주택자들은 다 상황이 다릅니다. 다주택자들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이 힘들어질 때 이제 조금 버텨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지방 것도 가져갈 건지, 네. 아니면 지방 거를 그냥 아예 다 털어버릴 건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도 근데 지금 올라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대장 아파트 올라왔고, 대장 아파트 옆에 있는 애들이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역들이 꽤 있어요. 지금 전세가가 조금 올라온 지역도 있고, 공급 물량 없는 데는. 그래서 지금 지방이 약간 살아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신 분들은 사실 지방을 다 버리고 가라라고 무조건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세가가 올라오고 매매가가 올라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서 버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버티실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월세화 만들어서 갈 건지. 지금 이제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위너가 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워낙 늘어나고 있고 그 금액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상가나 건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세금의 적정 비중을 잘 맞춰야지. 저는 월세화 그리고 개수를 줄여서 가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개수를 적당히 줄이고 남은 거 안에서 월세를 최대한 만들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하셨지만 월세 세팅으로 지금 조금씩 네네네. 바꿔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쪽 하나 뭐 정리해서 그 금액으로 이쪽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정 개수를 만드시는 게 지금 다주택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팔아서 이거 전세 갚고 월세로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한 주택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할 때 그거를 몇 개 정도 가져갔을 때 세금적인 부담이 없고 현금 흐름을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 개수를 딱 적정하게 정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솔직히 세금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론을 형성할지 안 형성할지 솔직히 저는 그걸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론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아마 6월 1일 전에 보유세를 안 건드리고 6월 걸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크게 이 정권에서는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에 목숨 걸어서 무조건 그 전에 해야 돼 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상계 뉴타운 갔다가 미미삼 가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할까요? 상계 뉴타운 갔다가 미미삼이요? 네. 나중에 상계 뉴타운 갔다가 미미삼 못 들어갈걸요? 못 돌아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못 들어가는데 미미삼? 미미삼이 이미 그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도래했어요. 왜냐면 서울원 아이파크가 방점을 찍어줬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지금 엄청 가시성 있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나홀로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미삼은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가라. 네, 전 미미삼 바로 지금 전 솔직히 한 내가 2억, 3억 이렇게 있다. 전 무조건 미미삼 갈 것 같아요. 저는 4세 여아를 키우고 삼성동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신대방에 출퇴근하고 있고요. 15억 선에서 여아를 키울 만한 아파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사실 미미삼, 지난번에 미미삼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3억대로 제가 어디를 말씀드렸냐면 3억대로 지금 얼마 전에 송파구의 문정동을 말씀드렸어요. 강남 3구, 그러니까 10억 이상으로 집을 알아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래도 강남 3구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강남 3구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영상을 올린 게 뭐였냐면 하남 그 가밀지구 있잖아요. 지도로 말씀드릴까요? 페미리타운 여기 밑에까지만 막 물이 가고 여기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까지만 가서 사람들이 되게 속상해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 22년, 23년도에 거여마천 갖고 계신 분이 엄청 속상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이제 문정동과 거여마천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3개 신도시 교산지구 있잖아요. 네. 그 개발 활발히 하겠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공분양 올해 뭐 얼마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해가지고 로또 분양 떴었잖아요. 여기 분양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3호선 연장 호재가 있어요. 교산지구 쭉 지나가가지고 가밀지구 지나가지고 3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데 그 3호선 연장 호재랑 연결이 되면 같이 시너지를 받아서 여기 문정동이랑 거여마천이 뜰 수밖에 없고, 거여마천 여기 개발이 되면 위례랑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가밀, 거여, 위례가 연결이 되면서 여기 일대 그 송파의 마지막 그 끝에 있는 지구들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여기 문정시형을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리모델링 호재가 있거든요. 문정시형. 여기. 3억대? 3억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70% 받으면 3억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15억 이하 6억 규제잖아요. 네. 6억 규제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6억인데 9억이면 70% 했을 때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6억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의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금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9억과 15억 사이에 이 갭의 안에서 현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9억 밑으로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9억대 딱 걸려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장에 가보면 9억대는 찾기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문정시형 엄청 거래됐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뭔가 이런 재가 붙어있는 호재가 있다. 새 아파트로 바뀔 만한 여지가 있는 데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갈 수밖에 없고 신축은 말해 무엇해요. 근데 제가 요새 많이 말씀드린 게 신축은 자산 상승은 할 거예요. 가격이 오를 거야. 근데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리모델링은 가격 상승이 아니라 가격 점프를 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봐봐요. 메이플도 그렇고 뭐 헬리오도 그렇고 춘천중공도 그렇고 뭐 10억대 뭐 이렇게 하던 애가 20억대로 그냥 점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애들 아니고서는 가성비를 찾아서 갈 내가 돈이 별로 없다. 점프를 해야 2배가 되지. 그래야지 가성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단지들도 얼마 안 남았고 이 가격대에 있는 좋은 입지들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가성비 나온 단지만 찾아가야 된다. 좋다 이거. 너무 좋죠. 다른 데 숫자를 보면 막 어마무시하거든요. 21억 뭐 이렇잖아요. 오. 여기 16억이야. 바로 옆에 있는 얘가 어마무시하네. 지금 힐스테이트 입현한 얘가 지금 벌써 3년 차거든요. 근데 얘가 16억이야. 근데 얘가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된다고 생각해봐요. 16억 밑으로 나오겠어요? 얘보다 세대도 작아도? 그렇죠. 16억 최소 17억이지. 네. 그럼 안전마진이 얼마야? 안전마진 물론 추가 분담금이 있긴 하겠지만 추가 분담금 플러스 얼마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쪽으로만 와도 여기가 20억이에요. 과밀 쪽으로 가도 그렇게 싸지 않거든. 여기도 14억, 12억 이래요. 그럼 차라리 여기가 낫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네요. 여기 송파 시그니시 여기 20억이에요. 거여마천 쪽인데 거여마천보다 문장이 낫지. 물론 여기가 훨씬 대단지고 이제 여기를 더 가깝고 이런 점이 있어서 더 가격이 비싼 건 맞지.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버스 타고 여기 가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 나중에 또 3호선 이쪽으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 더블 역세권 이쪽으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제 오금이랑 이런 데도 개발되잖아요. 구치소 여기 부지 개발되고 하면 이제 송파가 사실 구멍 군데군데 개발이 안 돼가지고 약간 구멍이 있는 입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송파에 구멍의 입지가 하나도 안 남고 다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송파는 완전체가 되는 거지. 예전에는 강남 3구의 숨은 역할을 했던 데가 송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가격이 스펙트럼도 넓고 트렌드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송파를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송파구도 이제 넘사벽의 지역이 될 수 있고 송파구가 했던 숨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 이제 강동구로 넘어가겠죠.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송파구가 잠레아라던가 르엘 40억 찍어주면서 잠실이 명실상부하게 반포랑 이제 이쪽 강남권의 가격이랑 뒤지지 않게 간다는 걸 다시 한번 찍어줬거든요. 근데 엘리트가 사실 준신축이어서 사실 30억대에 있어가지고 좀 감흥이 없다가 얘네가 이제 40억 되고 더 분위기 타면 50억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잠실이 이제 50억까지 생각한다. 그 주변에 있는 이쪽은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 부동산의 시계가 엄청 빨라지고 있다. 가격의 시계는 엄청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이 빠진 듯이 잠깐씩 가격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이런 단지들이 한 개씩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 없어질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이런 것마저 없으면 강남 3구에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럼 서쪽으로 이동할수록 이제 구로, 관악, 이제 금천 나오면서 이제 중국인도 나오고 어지럽지. 예,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거든. 그렇다고 아예 서쪽으로 가자니 또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물론 지금 이제 중부권으로 지금 많이 넘어왔어요. 영등포 지금 좀 가는 분위기거든요. 영등포는 또 여의도랑 시너지를 보고 동작구랑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드림타운도 이쪽 라인에 이 7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있는 근처에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다. 장난 아니다. 50대 후반이라 대출은 힘들 것 같고 수원에 5억대 아파트 있고 2억 현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 있어서 수원에 거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로 집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7, 8억. 그럼 자식들이 한국에 사시나? 그러면 실거주 않고 자식들한테 뭐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7, 8억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1억대, 2억대, 3억대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 가성비 있는 걸 찾아라. 네. 그 말씀드린 단지는 제가 며칠 동안 정말 지도를 째려보고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오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이 자산 점프를 위한 이 부동산 포트폴리오 강의를 하는 게 이런 분들한테 이 가격에 이런 상황에 맞춤 집을 찾아드리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해외에 있어. 집은 안 필요해. 근데 내가 얼마 있어. 그럼 이 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제가 고민을 한 다음에 단지를 찾아서 그걸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이 정말 불가능한 건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출 상담사의 능력에 따라 대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차이가 큰 거 혹시 아세요?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좋은 능력 있는 대출 상담사를 찾아가지고 가면 그게 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을 어떻게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인맥도 다 있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랑 이런 것까지 풀로 해서 약간 정말 가족처럼 케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송파 아파트 보유 중인데 지금 들어가기 제일 쌉니다. 메디테라님 말이 딱 맞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파에 계신 분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거니까. 송파가 엄청 들썩들썩해요. 망고쌤이 송파구 사냐고? 하나 사세요, 망고쌤님. 근데 이미 집 많아가 살 수 있겠어요? 12% 내고? 많아. 송파에도 있어. 많아. 비규제 투자는 어떤가요? 구리, 인천, 뭐 동탄, 뭐 많죠? 만약에 내가 돈이 어중간해서 규제 지역에 실거주까지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러면 지금 규제 지역 안에서 괜찮은 지역들 제가 사실 101호 대책 발표되고 괜찮다고 했던 몇 단지를 찍어줬었잖아요. 그 단지들도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으로 비규제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구리보다는 근데 규제라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구리랑 하남이랑 가격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실거주 할 거다 그러면 하남이 훨씬 낫고 실거주를 못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리를 가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구리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범위가 대단지나 이런 지구가 없잖아요. 하남은 미사지구가 있고 그래서 하남이 훨씬 좀 강세긴 하다.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적으로. 평택 거주 중입니다. 실거주는 여기서 전세 살고 3억대로 미미삼 가고 싶은데 대출을 많이 해야 할까요? 미미삼은 갭으로 못 들어가요. 실거주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경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경매로 실거주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내가 경매를 시작했잖아. 그래서 실거주는 따로 하고 그냥 이런 식이면 경매로 그냥 미미삼 단지 나오면 그냥 그거 경매 들어가라고 방법이랑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12억 넘는 1주택자는 거래세가 너무 커서 네네. 갈아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팔 자르고 갈 거냐 그냥 있을 거냐 그 둘 중에 결정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의 성향이랑 본인의 상황이 그런 거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산의 상승 면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거를 추천해 드릴 수는 있지. 근데 아마 갈아타기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려고 하는 단지가 가고 있는 걸 가격이 날아가는 걸 보면 씁쓸하고 속이 쓰리시긴 하겠죠. 광명 뉴타운 5구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5구역이요? 광명 뉴타운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 아직도? 계속 좋아질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문제지. 가격을 얼마나 이제 잘 할 거냐. 근데 광명은 지금 괜찮아요. 철산역 자이가 또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하면은 5억 전후밖에 돈이 없다. 최고로 했을 때 절대가가. 그러면 이제 요새 하안동을 추천드리긴 했어요. 그것도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말씀드리는데 네. 약간 10억대 이상으로 절대가를 보고 있다. 그러면 너무 괜찮죠. 근데 다음은 11구역이 지금 분양했으니까 11구역이 다음에 분양할 거거든요. 네. 5구역보다는 차라리 11구역 만약 당첨받으신다고 하면, 당첨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낫지. 5구역 피가 붙어 있는 걸 사는 것보다는 11구역을 그냥 분양받는 게 훨씬 싸지. 서울시 아파트인데요. 자동 말소가 3월 예정입니다. 매도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매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도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자동 말소 2개. 뭐 실거주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자동 말소가 2개 있는데 뭐 세금적으로 크게 문제 없다. 그럼 전 가져갈 것 같아요. 안 팔고. 직장 때문에 서울 서쪽 벗어나기 힘든데 이쪽 상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갈아타기입니다. 지금 무조건 양천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서쪽에서 고른다면? 목동 되게 많이 올랐던데요? 목동 당연히 많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101호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 꺾이면 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5월 달에는 사지 말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때 화내시는 거예요? 내가 오르기 전에 사랑할 때 안 샀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은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네. 목동은 계속 관심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목동이 정 힘들면 신정동까지도. 신정동의 신축들 그리고 역세권 위주로만. 아까 목세나 뜬 거 봤었잖아요. 네. 목세나가 그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목세나 여기 왕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델리체랑 이 목세나는 입지가 달라요. 여기가 다 언덕이거든요. 여기 구역이랑 여기랑 생활권이 아예 분리돼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군요. 네. 똑같은 면적인데.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건 다른 동네를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넘어가는데 5억. 그렇지. 이 사람들은 신정 내거리역을 이렇게 바로 이용하잖아요. 여기 목세나 사람들은 요 앞으로 나가요. 요쪽으로 가거나 요쪽으로 나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요렇게 신정 내거리역을 이용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인 거지. 그래서 이게 생활권이 어떻게 생활 동선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입지가 달라지는 거고 이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여기 5억 차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죠. 여기 목동 힐스테이트 여기는 여기서도 또 5억이에요. 이거 건너가는데 또 5억이네요? 네, 5억이야. 근데 문제는 얘보다 얘가 더 구축이에요. 얘는 11년 차죠. 얘는 6년 차야. 얘는 거의 신축급이잖아요. 6년 차면. 근데 신축보다 구축이 지금 4억이 더 비싼 거잖아요. 입지 차이가 큰 거지. 여기는 학군이랑 학원가가 틀려져요. 여기랑.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이제 학부모냐 아니냐 가성비를 따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단지가 더 괜찮을 수도 있고 이 단지가 괜찮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번 상승장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시즌 동안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사야 된다. 미리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뒤로 갈수록 너무 암울해진다. 뒤로 가도 절대 대출 규제 풀어주지 않을 거고요. 세금 더 무거워질 거고요. 사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매크로 환경 훨씬 안 좋아질 거고 경기도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오늘이 제일 사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이 제일 싸다 이건 아니지만 오늘이 제일 사기 좋은 환경인 건 맞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